현재 기온은 영하 5.4도입니다. 아나운서 정세진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이군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방금 전 5시 뉴스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 경찰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 기억하시죠? 그 수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말입니다. 검찰은 또 기각했습니다. 기각한 사유가 이렇습니다. 과거에 이미 필요한 감찰을 다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사건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서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사건을 무마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유재수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표 수리로 끝냈다. 이걸로 사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아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조국 전 수석이 과거에 이미 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면 넘어가줬을 검찰일까요? 다시 부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구조적으로 검사가 동료 검사를 수사 지휘하고 기소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검찰 사건을 수사하라고 고위공직자보험죄 수사처를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 공수처를 만들었는지 그 필요성과 명분을 일깨워준 검찰의 3차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해가 가는군요.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더욱 겸손하겠습니다. 특히 1월 7일부터 2주 동안은 더욱 겸손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또 닥쳐온 것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저희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19년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열심히 달려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애쓰신 겁니다. 네. 또한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비상하시길, 더욱더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공통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생순, 2019년 생애 최고의 순간 언제였을까요? 김용민한테는 구생순 2019년 생애 최고의 순간은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니까 용수초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이 2시간이라고 말씀드려야 하겠죠. 우리 정상근 기자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라이브에 합류하게 된 점 생애 영광,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합시다. 네. 이렇게, 예. 자, 여러분의 구생순 2019년 생애 최고의 순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즐거운 송년 파티를 위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여러분의 선택은 김용민 라이브. 용수초 모습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고요. 2019년의 마지막 날 7시까지 함께 달려가 보시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라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를 가득 채워주시는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KBS 1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앞에 선다는 거 자체가 영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네. 네. 너무나 즐거운 거 맞습니까? 아, 행복합니다. 아, 네. 그래요? 어제 아빠를 몽두빠는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인데요. 네.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 등 11가지입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 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뇌물수수? 네네, 그렇습니다. 이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것이죠. 그 딸이 받은 장학금이 뇌물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뇌물에는 어떤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검찰은 이 당시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준 교수가 부산 의료원으로 간 것을 뇌물로 파악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장학금이 수여가 됐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이 공직에 없었을 때였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박근혜 정권 때 조국 전 장관에게 줄을 섰군요. 네. 예. 예지력이 상당한 네. 미래 가치를 보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인물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 조작 의혹, 증거 위조 교사 및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이 됐습니다. 정말 뭐 없을 사람이네요. 네. 조국 전 나올 수 있는 혐의는 전부 적용이 된 그런 셈인데 또한 검찰은 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2016년 11월에서 12월 이 아들이 다니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대 개설 과목의 온라인 시험을 모두 2회에 걸쳐서 함께 답을 푸른 뒤에 이 답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 아들을 A 학점을 받도록 한 혐의를 이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의 답을 함께 풀어줬다. 네, 온라인 시험을 했는데 그 온라인 시험에서 이 대신 문제를 풀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 학점을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조지 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인데 조지 워싱턴대는 미국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대가 고소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관련해서에도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입시 비리 및 증거인멸 사건의 혐의와 증거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서 기존 구속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 신청을 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을 비롯한 기타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또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혐의로 공소 유지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거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모펀드나 표창장 위조 이 건도 공소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있는 혐의 없는 혐의를 다 모은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예. 네, 그렇죠. 한편 이 서울대학교가 이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 10월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이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초라한 결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수사를 벌이고 억지 기소를 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CCBB 유무죄는 법원에 가서 네. 가려지겠죠.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를 갖고 이 조국 몹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것이고요. 네, 현재까지는 검찰의 일방 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 가서 어떻게 판단이 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이거네요.
검찰한테 밉보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아주 패가망신은 기본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권력을 쓸 때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유무죄 여부를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종료됐죠? 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심사가 3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여 분부터 오후 1시 20분께까지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는데요.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송병기 부시장 측은 심사가 끝난 뒤에 일단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서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자체가 입증이 안 됐다라면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많고 이 송 부시장이 공모했다는 것은 더욱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아울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전한 의혹에 대해서는 이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또 이전에도 다른 동향을 물은 적이 있었다라면서 그가 다른 사람들도 알고 수시로 동향을 물었으며 여론조사도 맡고 있어서 제공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한 송병기 부시장 측은 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선거로부터 6개월까지라는 점을 이 재판부에 소명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가 개시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건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 송병기 부시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요. 역시 이것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무관해 보이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한 주체가 바로 서울 동부지검 아닙니까? 네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서울 동부지검 검사가 거의 뭐 읍소하다시피 사실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는 주로 피의자들이 읍소하지 않습니까? 저를 구속하게 되면은 뭐 홀로 되신 어머니 뭐 우리 가족 부양할 길이 없다 뭐 이러면서 읍소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검찰이 읍소를 했다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또 하나 좀 보기 드물었던 일은 이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알려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새벽에 알려졌는데 그래요. 이것도 좀 이례적인 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참 새로운 면모를 많이 보이는 그런 2019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에 침묵했던 검찰.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내놨는데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신년사를 통해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검찰권의 행사 방식, 이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또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다라고 자평하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멈출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라면서 이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해서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덧붙였고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라면서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을 언급한 것으로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윤석열 총장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라면서 선거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등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재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돼서 올해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리 발표한 2020년 신년사였네요. 네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하겠다. 개혁을 그동안 해왔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이 문장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쭉 개혁을 해왔다라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선언. 네. 근데 이것과 무색하게, 이것에 무색하게 검찰의 치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또 기각됐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네. 다룬 이야기인데요. 모두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산 검찰이 고소장 위조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15년 12월에 이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모 검사가 이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한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네. 이 문제는 그 뒤에 검찰 처리 방식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중대한 공직자 윤리를 위반했음에도 해당 검사는 그냥 사표를 쓰고 나갔고 이 변호사 개업도 했습니다. 네, 네. 이에 임은정 현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 19일 경찰에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이 조기룡 전 천주지검 차장검사로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들이 이 검사에 대해서 감찰이나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해왔는데 이 문제는 검찰이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 검찰 측의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요. 이 검찰이 자료 제공에도 협조를 해주지 않는 데다가 또 압수수색 영장 신청까지 계속 기각을 하면서 네.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는 지난 9월과 10월에도 이 부산지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기각이 됐고요. 지난 26일에도 다시 이 부산지검 공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세 번째 불청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얘기는 이거 아니에요. 과거에 다 감찰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 문제 없다. 더 시비 걸지 마라 이건데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국 전 수석이 유재수 감찰 더 진행을 안 했다고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그걸 갖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검찰이 만약에 조국 전 수석이 과거에 이미 필요한 감찰을 다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영장 청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감찰한 거는 문제가 없고 남이 감찰한 건 믿을 수 없다. 이 논리인데. 그래서 조국 전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가 네. 한마디를 했었습니다. 네. 이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요. 네. 그랬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앞뒤가 다르다. 네. 이렇게 질타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망언을 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계속 연세대에서 강의를 이어나간다고요. 네, 이 지난 9월 수업 도중에 그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라고 말을 해서 이 공분을 산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오는 3월 새 학기에도 연세대에서 강의를 계속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폭력의 일종이지 어떻게 매춘의 일종입니까? 그렇죠. 참나. 네. 그냥 성폭력입니다. 네. 네, 성폭력이죠. 그렇죠.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학생들이 학교 본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 류석춘 교수는 2020년 1학기에 이 사회학과 전공 과목인 경제사회학 그리고 교양 과목인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수업을 맡습니다. 네. 연세대 학교 본부 관계자는 이 성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원칙이지만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그 류석춘 교수의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좀 이상한 논리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류석춘 교수에 대한 징계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연세대 사회학과 학생회는 28일 성명을 냈고요. 학교 본부가 류석춘 교수에 대한 징계에 돌입하지 않아서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면서 류석춘 교수의 강의를 대체할 강사를 채용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 경제사회학 수업이 사회학과 교직 이수를 위해서 필수로 수강해야 되는 수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택을 할 여지도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 그 안정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학교 측에서 똑같은 제목의 강의를 하나 더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류석춘 수업 듣기 싫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 거기 가서 수업 듣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거 왜 굳이 꼭 이 사람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에 강의를 맡아야 합니까? 그리고 지난 9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직까지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의아한 상황인데요. 네. 뭐 어떤 뭐 피해 사실이 뭔가 그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들은 사람도 있고 말한 사람도 있는데 다만 취지가 뭐 그게 아니었다는 게 류석준 교수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학교가 결정을 내려야 학생들도 아마 이런 것 수업을 같아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석준 교수가 말이죠. 2020년 1학기를 끝으로 정년 퇴직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학기 정도 더 하시는 걸로 뭐 어떻게 불명예 이렇게 정년 퇴직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니까 네. 한 학기 이렇게 뭐 조용히 수업하고 그리고 정년 퇴직하는 걸로 배려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배려할 일입니까? 학생들이 주는 등록금으로 왜 학교에서 선심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9년에 정상근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새해에도 우리가 참 밝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런 세상을 가꾸도록 애써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밝은 소식을 전하면 조금 저희가 프리미엄을 더 드리는 걸로 해볼까? 네. 그럼 내일부터 미담만 찾아오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요. 네. 자, 정상근 기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죠. 박소영 씨. 네, 오늘 밤 11시 반부터 종로 보신각에서는 제아의종 타종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행사 관계 차량들로 3일대로와 종로, 우정국로 등 주변 도로가 혼잡하고요. 교보빌딩 앞 시청에서 광화문 삼거리 쪽으로 하위 4개 차로도 집회 준비 관계로 부분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영동대로도 카운트다운 행사로 코엑스 사거리에서 삼성역 사거리 쪽으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가급적 멀리 외라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천안 부근에서는 전 시간에 있었던 사고로 정체가 더 심한 상태입니다. 이후로 기흥에서 판교까지 2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이천 부근에서 화물차에 화재가 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4차로를 막고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2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신갈에서 부곡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자유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아직 법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처지는 글쎄요.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국회 선진화법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또 퀴즈 정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동물국회라고 하니까 너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국회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힌트 드릴게요. 가수 2PM은 원조 돌이죠.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공수처법 설치하는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법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7월 고위공직자만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신설되는데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악법이고 공수처는 대통령의 보위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문재인을 위한 악법입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자기 멋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대통령은 좌파 변호사 집단인 민변이랄지 참여연대 등 좌파 단체 출신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공수처는 김정은의 충견인 북한 보위부나 히틀러의 주구였던 나치 게슈타포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수처라는 단어를 쓰겠지만은 국민들은 문재인 보위부 친문의 충견이라고 읽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심손정박,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세력에게 당근을 주고 야합해서 문재인 악법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4월 공수처법 원안을 발의했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수처에서 일할 검사와 수사관들은 어떻게 선출될까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신 진행을 맡은 양지열 변호사가 일단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검찰이 공수처를 휘하에 두려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크게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백혜련 의원, 꼭 그렇지는 않다. 각 전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로 꾸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은 현재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아니, 높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많고요. 판사 출신의 또 변호사들도 많고. 재판실무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건 다양하게 꾸려질 수 있고요. 또 조사라는 부분을 넣은 거는 감사원이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전문 분야가 또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조사 업무라는 걸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뭐 세월호 뚝조이라든지 뭐 검찰 과거 사이에서 일한 민변 출신 변호사를 넣기 위해서 넣은 조항이라고 그렇게 막 그 마타도를 뿌리는데 전혀 아닙니다. 사실 뇌물이나 경제 범죄 관련된 그렇죠. 것들은 금감원이나 감사원에 있는 그런 뭐 법 변호사들이 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공수처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바로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것은 이 법이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떤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일까? 자세한 이야기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헌법 12조에 보면은 검사가 청구하는 영장을 판사가 발부하는데 그 검사는 그 1980년 헌법을 만들 때 의미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용받는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는 검사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검사가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 헌법에 대한 평등법에 보면 평등권에 관해서 사회적인 신분에서 차별받지 않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인 고위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수사기관을 달리하고 그런 법 적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는 평등법에 어긋난다. 그리고 우리 헌법의 상권 분립 정신에 있어가 이거는 알겠습니다. 상권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다. 자, 그래서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이 내건 의원직 총사퇴 카드,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나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의원직 사퇴 현실성이 없고 큰 의미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원직 사퇴 발언이 현실성이 없다.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의원직 사퇴 현실성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실제로 사퇴한다 하더라도 총선이 한 4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그 의원직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국회에서 표결로 통해서 그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 아니면 비회기인 경우에는 의장이 그걸 접수를 해야 되는데 사표를 수리해야 되는 사직서를 수리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늘 이런 의원직 사퇴에 대한 결의는 당 내부의 어떤 반발이나 또는 외부의 투쟁의 의지를 보이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늘 저희들이 봐왔지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북한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흘 동안이나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략 도발을 본격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성열 위원이 말한 북한의 전략 도발의 수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아마 이제 전략 도발을 아마 본격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공식 조치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전략 도발이라 하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4월 20일 날 전원회의 때 발표된 내용인데요. 예. 그 당시 나온 내용을 보면은 핵실험 그리고 중장거리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이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합의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미 군사연습과 그에 따르는 전략 자산의 반입 금지를 이제 약속을 해서 예. 북한이 레드라인을 한번 설정했는데 예.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 레드라인 넘지 않더라도 금년에 13차례 있었던 단거리 발사 아마 내년 되면은 여기 더해가지고 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고요. 중거리. 좋아 가는 거야. YB 노래입니다. 좋아 가는 거야. 즐겨요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제발. 놀아요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생각하지 마 고민하지 마. 힘들다면 차라리 볼륨을 더 높여봐. 춤을 추는 우리 미쳤어. 손가락질 이젠 상관없어. 노래하는 우린 취했어. 좋아 가는 거야. 꿈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보가 나요. 아니면 락앤롤이 정말 지루한가요. 소리 질러봐 다시 한 번 더. 주거니 받거니 해도 되니 이게 바로 하모니. 춤을 추는 우린 미쳤어. 손가락질 이젠 상관없어. 노래하는 우린 취했어. 좋아 가는 거야.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정확히 말하면 부패 인식 지수인데요. 2016년 세계 52위, 2017년에 51위, 2018년에 45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체 중인 국가청렴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이 국민의 열망에 대한 답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였습니다. 어제 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참여연대가 1996년에 부패방지법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의 성과입니다.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일단 공수처법 관련한 일련의 진행 상황, 입법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최근에만 해도 뭐 네. 공수처법에 대한 그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네. 상당히 시간을 끌었죠. 네네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그나마 그 패스트 트랙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상정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통과가 가능했는데요. 그것도 뭐 굉장히 더딘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돌이켜 보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96년에 처음에 이 부패방지법의 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는 네. 또 기소하는 그런 그때는 고비처라고 했습니다. 네. 고비처라고 하고요. 비리. 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맞습니다. 해서 예. 고비처. 네.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 23년 동안 관련 법안만 해도 한 20여 차례 제출이 됐고 재밌는 것은 그 중간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법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번번이 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좌절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번에도 네. 더디긴 했지만 그래도 국회 문턱을 이제는 넘었다는 데 저는 좀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문턱을 그동안 넘지 못했던 이유는 검찰의 반대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검찰의 어떤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라든지 또 혹은 압박, 예, 반대, 네. 또 방해 뭐 네. 이런 것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제 논평을 내셨어요.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는데 네네. 근데 말이죠. 이 공수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네. 그 목소리가 아주 뭐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견제의 시대적 대의는 맞는데 공수처가 너무 규모가 작다 이런 불만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 공수처를 그렇게 해서 검찰이 말하자면은 포섭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자기 하위 기구로 둘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쪽에 계신 분들 얘기는 아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충분히 검찰 견제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또 별도의 기구를 만드느냐, 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고 야당 쪽에서는 뭐 대통령의 보위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공수처에 대한 그런 우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이고 한번 토론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되시는 게 있습니까? 공수처의 규모가 너무 적다. 네. 그 수가 너무 적다. 예.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한 2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사의 수가 그렇고 검사의 수가 예. 수사관 차장이 빼고 있고 차장이 있고 네. 또 수사관까지 하면 네. 한 60명 내외 정도의 규모로 공수처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네. 그 처음에는 저희 참여연대가 네. 공수처법 입법 청원한 게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보면 그 규모가 네. 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까지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의 규모였는데 네. 또 법무부 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내용의 그런 입법안을 공고안을 냈는데 네. 그것도 규모가 한 100명을 좀 넘어서는 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언론의 비판들이 있었느냐. 메머드급 메머드급 기관이다. 규모가 너무 크다. 예. 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받아들여서 아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네. 규모가 계속해서 법안별로 축소돼 왔고 그것이 결국은 4+1 합의안에서는 한 60명 내외
규모가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출발은 일단 이렇게 하고 공수처 연무량이 많다든지 공수처가 너무 바빠지고 이러면 저는 규모를 좀 늘려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증원도 입법사항입니까? 그 검사라든지 이랑 또 그 인원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입법사항이군요.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전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걱정거리라고 보는데 검사 출신들로 해가지고 공수처가 채워진다면 이것도 결국 검사들은 검찰이 친정인데 또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닌가,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검찰 자회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처음에 공수처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주장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수처 결국은 옥상옥이다. 검찰 이중대를 만드는 거다. 그런 비판들이 있었죠. 저는 타당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 이중대가 아니고 그야말로 검찰로부터 독립된 그러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검찰로부터의 공수처의 독립 내지는 검찰로부터의 절연 이것이 공수처의 성패에 아주 중요한 그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법안에도 지금 공수처 검사들 중에 검사 출신의 인원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조항들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검찰 출신들로 공수처 검사들이 대부분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수처 검사들도 검찰이 친정인데요. 친정에 있던 그 검사들, 공수처 검사들과 어떤 인적 인연은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의 어떤 권한 오남용에 대해서 지금 견제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검찰 출신들이 대거 공수처 검사로 들어감으로써 그런 사적 인연 때문에 공수처의 어떤 독립성이 저해된다면 문제가 많겠죠. 그래가지고 검사 출신의 공수처 검사는 전체 공수처 검사 중에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그러한 법조항들이 공수처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민변 변호사들 일자리 창출용 공수처다 이렇게도 지적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라든지 수사관들에 대한 인사는 공수처장이 위원장인 공수처 내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그거를 할 때 그 인사위원회에 지금 보면 공수처장이 들어가고 차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처장이 임명하는 뭐 인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여당 추천위원 2명이 들어가고요. 야당 추천위원이 또 2명이 들어갑니다. 2명 들어가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정파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균형이 깨지는 그러한 공수처 검사 인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도 공수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공수처 검사 임명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니까 7명의 추천위원 중에 2명은 이제 야당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개혁성이 있고 뭔가 검찰 개혁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이런 비리를 바로 잡고 이를 목적으로 좀 뭔가 좀 선명성이 있는 공수처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하면은 과연 개혁성 있는 그 공수처장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무색무취하고 뭐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또 이렇게 기울고 또 저쪽으로 불면 또 저쪽으로 기우는 이런 인사가 공수처장이 되면은 이 공직자 비리 제대로 잡을 수 있겠는가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주장도 의견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껏 야당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정말 극렬하게 반대해온 이유가 사실은 나중에 야당 스스로도 속내를 드러냈습니다만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네.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기 때문에 그 공수처장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네. 그야말로 야당 의원들을 단합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나 뭐 기소를 수사를 통해서 야당 의원들을 단합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대한다라고 네. 나중에 밝혔죠. 네. 그런데 그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 네. 공수처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장을 그런 식으로 네. 뽑게 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네. 대통령이 물론 임명권을 가지는데요. 대통령 임명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형식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명장을 주는 권한만 있는 네. 거고요. 네. 네. 사실은 공수처장을 국회 내에 설치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네. 하는 거죠. 예, 예,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7명의 후보 추천위원들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하는 후보를 네. 2명을 추천을 하면 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네. 다시 지명된 그 후보에 대해서 다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검증을 하게 하는 식으로 네. 이중으로 사실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관여하게 하고 있고 네. 대통령이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권은 형식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좀 개혁 성향이라든지 그런 선명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처장이 되고 무색무취한 사람이 처장이 못 되고 무색무취한 사람이 처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우려보다 더 큰 네. 야당의 우려. 그러니까 공수처가 야당을 단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네. 또 공수처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들어간 조항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칩니까? 공수처장을 뽑을 때. 예. 아, 그렇죠. 뽑을 때 그렇죠. 예. 아, 예, 제가 검찰총장하고 잠시 헷갈렸습니다. 예. 이건 얘기해 놓고 제가 깜빡했네요. 알겠습니다. 인사청문 절차, 그러니까 검증 절차, 네. 국회 검증 절차를 최대한 지연해가지고 네. 공수처장 임명을 방해하는 일은 없을까? 뭐 이런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기운가요? 뭐 그런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네.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한 7월경에 공수처가 이제 설립이 돼서 네. 가동될 것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 선출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국회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했을 때 그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지 한없이 또 정치적인 공세로 네.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공수처의 출범 자체가 늦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의 존재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헌법학자이신 임지봉 교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논리가. 우리가 사실은 검사로부터 뭐 조사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은 위헌이다. 이 논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뭐 그런 심리도 기재에는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위헌론을 주장하는 명분으로 내세놓은 것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떤 피의자를 수사하다가 혹은 첩보에서 이렇게 인지에 의한 수사를 벌리다가 이렇게 이게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나 뭐 부패범죄에 관한 사안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럼 이건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발견했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 공수처에 이를 통보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막판에 이 조항에 대해서 검찰이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헌법상 근거도 없이 지금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면서 검찰의 상부기관을 만든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헌법상의 체계 조직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다라는 조항은 헌법에 없습니다. 그렇죠. 형사소송법에 있는 거고요. 헌법에 검사에 대한 언급은 딱 한 부분 나옵니다. 12조 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해서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사실 그 논리면 특별검사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주장으로 보면은 지금 검찰에 소속돼 있는 검찰 공무원만 뭐 수사할 수 있도록 뭐 돼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특검은 변호사 중에도 특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조직화된 상설화된 특검으로 공수처를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의 뭐 상설화된 특검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 공수처고요. 그래서 헌법에는 검사의 권한으로 영장 청구권만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 공수처 검사도 검사이기 때문에 영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공수처에 왜 통보를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나눠 보시면 어떨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지봉 교수였습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